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역사상 처음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무죄를 주장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피고의 약점을 정치 강점으로 바꾸려는 연설을 했습니다. 선동적 말을 자제하라는 판사의 경고도 무시하고 그의 아들이 몇 시간 전 했던 것처럼 판사 딸까지 들먹거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짐작하기 위해선 검사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 또 미국에서 정보가 가장 많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왜 침묵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등 미국의 우방국 모두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정책 노트북에 끼워 넣었습니다. 위스콘신주 유권자는 진보 판사를 주 대법관으로 선출함으로써 1800년대의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려던 주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카고시 유권자도 범죄 퇴치에 더 강한 안을 내놓았던 공화당 성향의 보수 후보를 제치고 진보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했습니다. 2월까지를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분야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직, 교육, 헬스케어 분야 순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지배력이 사라져갑니다. 가장 크게 성장한 전기자동차는 최근 쉐보레 볼트고 현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헤드라인을 불러드리다 보니까 오늘 그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을 바로 세미밸리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만난다는 것을 빠뜨렸네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트럼프 쇼 종합 상자였습니다. 법정 드라마였죠. 그야말로 리얼리티 TV에서 시작된 게 스토미 데니엘스와의 관계인데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프렌티스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을 때 60살이었고 27살의 스토미 데니엘스와 하룻밤 잤다. 어프렌티스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작은 것도 해주지 않아서 한 번밖에 안 잤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검사가 34개 혐의 모두를 경범이 아니라 중범으로 기소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엘빈 브래그 검사의 기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연설 이걸 지지자들, 공화당들, 민주당 그리고 언론의 반응들도 있고 세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세계에서 보는 그림이 가장 크더군요. 그런 순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사 엘빈 브래그의 허쉬머니가 세 세트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제 전부 여기에 관련돼서 파생돼 나가서 알고도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가짜 정보를 줘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려고 비즈니스 장부를 조작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미디어에 누구도 포함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준 그 허쉬머니와 관련해서이고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섹스 라이프가 이게 형사 기소감이냐 그게 또 선거 캠페인과 연관돼서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검사가 뭘 쥐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어제 다 내놨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놓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소장을 보면은 하나뿐이 아니라 그 허쉬머니, 그 입막음용 머니가 하나는 그 트럼프 그 타워의 도어맨에게도 3만 달러를 줬답니다. 왜냐하면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그걸 팔려고 했더니 그렇게 입막음을 했다. 또 다른 그 캐런 맥드걸이라는 전 그 플레이보이 그 모델에게는 15만 달러를 줬는데 이건 이제 어떤 그 타블로이드에 팔려고 했는데 그 타블로이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해서 그 아메리칸 미디어사 AMI의 데이비 패커가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
복잡한 세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줬다는 13만 달러는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에 사이가 좋았던 변호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줬고 나중에 이제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페이먼 하는 것도 대선 끝날 때까지 좀 홀드해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 나오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이제 기소 절차가 15분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어제 57분이었으니까 그만큼 기소장이 뭐 13페이지, 16페이지 이 정도 되니까 그걸 판사가 다 읽으니까 그만큼 될 수밖에 없는데 페이먼트가 아무튼 하나가 아니다. 지금도 이제 검사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 기록 같은 것은 뉴욕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 기소가 된 뒤에는 풀려났는데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준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뉴욕에서는 그 폭력 범죄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보석금 자체를 아예 2020년도에 없앴더군요. 그리고 이제 머그샷은 찍지 않았고 그런데 머그샷을 찍지 않았는데 찍지도 않은 머그샷을 트럼프 캠페인에서 머그샷 찍은 것처럼 만들어서 셔츠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밑에는 not guilty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뭐 2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요. 뉴욕에서는 무척 딱딱해 보였고 굳은 표정이었고 신중해 보였고 조심스러워 보였다고 할까요?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모든 혐의를 그 부정을 했고요. 34개 혐의를 집으로 돌아가서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도 전부 왔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든가 그를 지지한 정치인들도 그 아주 화려한 그 마랄라고의 어떤 룸에 모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왜 모든 매체에서 그 점을 지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말하는 것도 힘이 조금은 빠졌던 것 같고 지친 하루였겠죠. 그리고 박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검사도 욕하고 판사도 욕하고 뭐 조지 소로스도 욕하고 다 욕하는데도 그 반응은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판사는 어제 개그 오더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GAG 오더라고 해서 허쉬머니가 입막음용 돈을 주는 것이라면 개그 오더는 재갈을 물리다 해서 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까지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그 너무 자극적이라던가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을 앞으로 말이나 행동, 소셜미디어 등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는 판사가 정중하게 줬다는 게 그 풀 기자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풀 기자단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판사가 사진은 찍되 비디오 촬영은 하지 못하도록 이 정도는 이제 예우를 해준 거겠죠. 그리고 판사도 이 기소가 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큰아들이 판사의 딸이 바이든과 그 카멜라 해리스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그 사진 그러니까 판사가 말하자면 기울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나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제 개그 오더 같은 것은 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변호사는 사실은 이 기소 있기 직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편견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변호사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개그 오더 뭐 말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다고는 얘기했고요. 검사 측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개그 오더를 내려달라고 심지어 검사에게 애니멀이라고 부르고 했어도 그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제도 이제 양측에서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시위를 했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검사가 법의 한계를 넘어섰다. 지지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오피니언 리더 가운데서 몇 사람만 추리자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해리 리트먼은 검사가 트럼프의 범죄의 범위와 심각성을 말하면서 법적 경로를 바꿀 수도 있는 유연성을 보여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은 오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검사가 트럼프의 범죄 범위와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법적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다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검사라면은 이게 보여주지 않는 게 당연하고요. 아주 진보적인 슬레이트의 리처드 하스텐, 결과는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배심원 평결은 내셔널 리뷰는 사설에서 검사가 주의 세금이나 선거법 위반 증거를 갖고 있다면 기소 못할 이유가 없지. 갖고 있는지 who knows 모르죠. 민주당은 참 조심하더군요. 불나는데 기름 부을 필요 없다. 불나는데 기름 부으면 거봐. 정치적인 목적이잖아 라는 소리만 듣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다른 일들만 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우린 말하지 않습니다. 무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거죠. 공화당의 하원에서는 뭐 케빈 맥카티 등등이 이거 뭐 정치 검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치 매코넬을 봐야지 됩니다. 미치 매코넬은 그야말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침묵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공화당의 상원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지만 미 럼니라는 상원 의원이 정치적인 반대자를 분명히 이 기소한 검사가 등록된 민주당이니까는요. 반대자를 범죄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다. 물론 그 전에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트럼프도 법을 위반했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검사가 혼외정사로 아니 형사기소를 연방 선거법 위반과 어떻게 엮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검사의 창의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아주 흔한 재정의 도시 뉴욕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를 잘못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연방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연결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스 아이템을 오늘 트럼프 아이템 무슨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뉴스의 한 시간은 달라지잖아요. 그것과 검사가 갖고 있는 것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얼만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헤드라인에 내놓은 것만 가지고 뉴스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왜 혼외 정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미국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흔히 있는 일이지만 미국에도 이제 미국 예외주의가 여기서는 깨진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자크 시라크도 부패 혐의로 기소되고 이태리는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에우드 바락도 그랬고 벤자민 네타냐후도 그랬고 리스트는 너무너무 깁니다. 브라질 다 코소보 대통령도 이번 주에 이런 일 당했고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그동안 많은 무리와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테프론처럼 다 빠져나갔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결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 문제에 있어서도 다만 왜 이 문제로 섹스 라이프로 여기까지 왔는가. 탄핵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미국이 하원이 2번 탄핵했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탄핵을 해줘야 되는데 공화당이 안 해주니까 그렇게 안 됐고 미국 헌법이 대통령 탄핵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을 했고 하원에서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아무리 했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도 안 되니까 법적으로 벌을 받느냐 마느냐.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온 겁니다. 시작은 아주 영화적이었었죠. 그리고 또 뉴욕의 이번 기소를 실수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어쨌든 기소할 수 없는 것을 기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도 기소를 할 수 있다. 아무도 법 위에 없다. 이것 자체는 보여준 것 같고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계가 지금 주목합니다. 벌써부터 미국 사람보다 더 먼저 챙기는 것 같아요. 심각한 드라마인 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드라마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친구들, 동맹국들은 이제 경고를 딱 보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어서 조금 안심을 했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러나 이제는 모호해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기소되면서 지지자들이 확 몰리니까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현재는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네. 트럼프를 때리니까 더 강해지네. 공화당의 선두주자가 돼버렸네. 론 디센티스는 저 뒤로 지금은 나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계산을 많이 하겠죠. 누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죠. 당연히. 야, 다음에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 안 되겠네. 푸틴 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지 돼? 조바심이 날 수 있겠죠. 푸틴은 반대가 되겠죠. 아, 기다리면 되는구나. 버티면 되는구나.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기소된 날이 바로 동맹국들이 원했고 트럼프의 뜻과는 반대인 핀란드가 나토에 31번째로 가입을 한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없는 2년 동안 동맹국들이 서로 이렇게 좀 그 동맹이 강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동맹 강화가 점점 더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 트럼프 쇼의 새로운 시리즈가 계속 나오겠죠.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 한 번에서 끝나는 것 없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나갔네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맨하탄 케이스가 미국이 전례 없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 있고 조지아와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나 조지아 검사는 다음 달, 특별검사는 올해 말 정도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돼도 공화당 지지 기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수는 아마 그를 벌할 것이라고 보는 게 공화당 내부에서의 계산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화당 정치인들이 지금 자신에게 좋으니까 트럼프 옆에 붙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리매치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연속국이 꼬일 게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보장이 되죠. 그런데 연속국이라면 다행인데 이건 연속국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쇼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아사 허친슨 같은 알칸소의 전 주지사가 이 정도면 누구나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고 수사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가 되면은 더 이상은 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12월 4일에 법정에 출두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 서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증인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증거로 채택한다는 목록을 주죠. 거기에도 이제 다 주지는 않겠지만 법이 그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히든 카드를 갖고 있어야지 되니까 특히 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판이 1월 달에 시작이 될 텐데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의 기밀 문서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이미 그때가 되면은 뭐 아이오와라든가 뉴햄프셔라든가 이런 데서 예비선거가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시작되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네버 트럼프가 지난번에 실패를 했죠. 처음에 2016년도에 트럼프는 안 돼 하고 13명인가 14명인가 트럼프까지 포함해서 그 후보들이 딱 그 토론을 할 때 기가 막혀 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거칠게 공격하는 트럼프의 그 공격에 어떤 사람은 질려서 달아나고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있으니까 야 이건 호되게 당하겠구나 하고 해서 결국은 트럼프를 세웠었고 그 뒤에 중간 선거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공화당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만약에 그때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되고 지금 대통령은 민주당의 바이든이 아닌 공화당의 대통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화당에선 지금 신중한 사람들은 다시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돼서 바이든과 붙는다면은 이건 바이든에게 질 확률이 많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이후에 공화당이 변한 것, 모든 변화는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트럼프가 가지고 온 공화당의 변화는 삼류 중에 삼류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할 때는 공화당이 그 기존이라든가 점잖다던가 정말 보수의 공화당이 원했던 변화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 미치 매코너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뇌진탕으로 쓰러졌다가 퇴원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지? 하원처럼 침묵하는 것은 이
상원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 때문에 다수당이 못된 것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무척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들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자격도 안 되고 너무 극단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갔었기 때문에 2020년 12월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약 한 달 뒤부터 한 번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자신의 당의 대통령이었었던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명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을 너무 축하한다는 그런 성명이었거든요. 왜 미치 매코넬이 가만히 있을까? 이 사람만큼 정보가 많고 정치에 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검사, 정치 검사를 포함을 해서 판사, 정치인들, 일반인들, 저널리스트들보다도 아마 트럼프의 미래 같은 것을 더 잘 판단을 할 만한 정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치 매코넬이 가만히 있는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알 크로스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의 저널리즘 교수로서 미치 매코넬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한 사람, 켄터키잖아요. 미치 매코넬의 지역구이. 그 사람이 한 얘기고요. 중국은 그다지 많이 국영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중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보다는 좀 정치의 큰 틀에서 약하니까 트럼프가 저거 다 유죄 편결 받으면은 136년 징역사인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중범은 중범인데 가장 약한 2랍니다. 이 뉴욕에서 가장 약한 중범이 2급인데 2급 38개니까 2급의 최고 징역형이 4년 해서 34개 곱하기 4하면 136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 르몽드 사설은 트럼프는 변함없이 마녀 사냥의 희생자고 딥스테이트 음모의 희생자라는 것을 재생하면서 지지자를 모으고 힘도 받고 돈도 받았다. 의사당을 폭력으로 접수하고 2년이 됐어도 미국의 공화당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주변에서 개인 숭배에 빠졌다. 그 결과 미국의 사법부와 민주주의가 약해지는구나. 독일의 일간지 타게 슈피겔 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이런 기적 여러 가지가 여전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속임수 거짓말의 반복으로 정의의 수레바퀴를 파괴한 뒤 법 앞에 선 자신이 평등하다는 걸 알게 됐다. 트럼프 얘기인데 평등하다는 법을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지 않은데요. 이탈리아 신문 라 스탐파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히 가면을 벗었다. 전면 공격, 한 발 물러설 것이다. 플로리다에 가서 했는데 전면 공격을 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다수의 미국인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도 성향의 미국인은 가릴 것 없이 바이든 대 트럼프만 아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 트럼프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미국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미국의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분위기, 그게 미국의 추세니까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위스콘신의 대법관을 뽑는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넷 프로서세이위치라는 진보적인 대법관 당선자가 나옴으로써 위스콘신주가 2008년부터 이제 15년 동안 대법원이 좀 보수였었던 것이 방향이 확 바뀌어지게 됐고 이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것이 바뀌고 낙태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1800년대에 시행하던 그런 것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많았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올라갈 예정인데 이게 이제 낙태를 지지하는 여성 아주 진보적인 밀와키 지역의 지금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요즘 많은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선거구 재조정이잖아요. 그리고 투표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당위성이 있고 명분이 있지만 보수가 생각하는 것이고 진보는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위스콘신이 그런 문제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스윙 스테이트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 누가 됐던 겨뤄서 만약에 작은 표 차이로 지면은 또 지난번과 같은 일을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때 위스콘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위스콘신만이 유일하게 트럼프 변호팀의 그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결과는 트럼프 팀이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10년입니다. 10년이어서 아무튼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기술적으로는 뭐 대법관 선거가 초당적이죠. 뭐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처럼 기술적으로는 초당적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는 4,500만 달러를 썼대요. 결국은. 그러면 이걸 지난번 선거가 얼마에 썼어? 하고 비교하는 게 더 낫겠죠. 지난번에도 많이 썼는데 한 지금의 4분의 1, 1,000만 달러 정도 썼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선거고요. 당연히 뭐 민주당의 중요한 사람들, 뭐 낙태 권리 보호자들이 지지를 했고 반대인 전에 대법관 했다가 한번 떨어진 보수 그 댄 켈리는 이 사람과 이제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지지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잠시 뒤에 지금 말씀드릴까요? 시카고 시의 시장 선거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보가 당선됐다 이것 말고 비슷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건데 시카고시에서도 이게 로스앤젤레스와는 조금 다르네요. 로스앤젤레스는 릭 카루소보다는 사람들이 그 캐런 베스를 선택을 했는데 캐런 베스는 진보적이잖아요. 범죄 문제를 경찰력, 공권력만 가지고 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을 줄이진 않겠지만 그와 함께 사회복지라든가 기간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지 안전한 사회가 된다 했고 리카루소는 캐런 베스보다 당시에 경찰력을 훨씬 많이 증강시킨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래서 경찰 노조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떨어지고 캐런 베스가 됐는데 시카고는 지금 반대입니다. 같은 민주당끼리 결선을 치렀고 현재의 지금 시장은 너무 진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인데 아예 예비선거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범죄 퇴치가 시카고에서나 뉴욕에서나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다 중요한 이슈인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선거고 저도 시카고 시장 선거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같은 민주당이지만 보수 후보를 이긴 브랜든 존슨, 지금 뭐 쿡 카운티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쪽에 커미셔너로 일하고 있는데 교사와 원래 이 사람이 교사였고요. 교사 노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데서 지지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아주 큰 정치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급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캠페인은 새로운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세금을 부자에게는 좀 늘리겠다. 그래서 시카고 좀 못 사는 범죄도 많고 하는 남부 서부 지역에 좀 공평하게 사람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선거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도 시카고가 지금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 발라스 후보가 이 사람은 백인이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은 이제 흑인인데 나이는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60대고 40대인데 떨어진 폴 발라스 후보도 전에 이제 시카고 교육감이었고 차터 스쿨 지지하고 막 경찰 병력 엄청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시카고 경찰 노조의 지지를 받았고 심지어 시카고 경찰 노조 위원장은 뭐 선거가 치러지기 불과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떨어진 폴 발라스가 되지 않으면 시카고 경찰국에서 뭐 10,000명이 경찰국을 떠난다고 했던가요? 1,000명이 떠난다고 했던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러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다 생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이 폴 발라스는 보수적인 공화당들과 많이 이렇게 어울렸거든요. 심지어는 시카고 시장 선거에 나와서 일리노이 주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엄청 비난했습니다.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버락 오바마가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게 당선된 브랜든 존슨은 나에게 투표하지 않는 시카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시장으로서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제 선거 뒤로 하고 함께 가시죠. 서로의 차이도 그냥 뒤로 두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9세의 폴 발라스도 당선자 뒤에서 저 화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금도 이 사람이 당선자보다 2배 많이 모았는데 떨어졌고요. 치안도 문제지만 시카고에서는 공화당과 함께하면서 이름만 민주당인 후보보다는 조금 진보 성향이 좀 진해. 그렇더라도 민주당인 후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시장 선거와 위스콘신 주의 대법원 선거에서 공통적인 것은요.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의 딸들, 저는 그 줄임말이 너무 싫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개혁의 딸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젊은이들, 제너레이션 G, M 세대 표가 필요하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개혁, 진보, 아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대학교에서 너무 학생들이 신봉하고 하잖아요. 그런 힘이 아주 컸고, 그리고 이 위스콘신주의 대법원 선거에서도요. 이름이 뭐든가요? 젊은 여성이 26살에 크리스티 조한스턴이라는 사람이 진보 대법관을 지지하기 위해서 낙태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데이트 앱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짝지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록을 하고 꼭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이 위스콘신주에서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거든요. 위스콘신의 대법관 선거나 시카고의 시장 선거나 젊은 사람들 하면은 늘 투표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젊은이들의 표를 받지 않고는 당선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경제에 관련된 추세를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월까지를 기준으로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전에 너무 고용이 많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줄어든 분야부터 한 10가지 분야를 좀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이 컨설팅 이런 것들 포함되겠죠.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이 교육과 헬스 서비스. 세 번째도 역시 헬스케어와 사회적인 보조. 이건 이제 팬데믹이 줄어들어 가면서 역시 줄어들어 가는 것이고, 네 번째가 무역, 교통, 유틸리티. 다섯 번째가 이제 푸드 서비스. 그 다음이 레저, 호텔. 그 다음이 소매, 또 제조, 정보, 내구재가 아닌 상품에 관한 것, 이런 순서거든요.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고용주들이 요즘은 그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고용주들이 진정제를 맞았어. 전에는 사람을 너무 구하기 힘드니까 팬데믹 때에 엄청나게 구했는데 이제 조금 진정됐고 2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었던 고용 열풍은 조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직종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트 칼러 서비스 이런 데는 언제든지 충원하기 쉬우니까 그렇고 컨설팅이나 언론사 같은 경우도 수요가 이거 줄어들 것 같아 이런 걸 예상을 해서 고용도 슬로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식당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식당은
어떤 때 식당 해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떤 때 손님 하나도 없다가 어떤 때 갑자기 막 몰려오잖아요. 손님이 한 분도 없다가 한 사람 들어오시면 야, 이 식당 맛이 없어서 그런가 창피할 정도이다가 갑자기 몰려와서 주방에서 전부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막 길 밖에 이제 자리 있는데도 세워두고 이런 식당도 있잖아요. 홍보용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식당은 그럴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곳은 이제 그렇게 해나간다는 겁니다. 고용에 있어서. 그래서 2020년 2월 팬데믹 막 시작됐던 그때보다 지금 일자리가 뭐 많기는 많은데 뭐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일자리 개수도 늘어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답니다. 나 이렇게는 일 못하겠어. 물론 테크 업계는 이제 뭐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감원 많이 하지만 그 밖에 업계는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는 영구적으로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달라서 뭐 여전히 해고는 적고, 그리고 나 여기로 가도 되겠어. 조건이 좀 좋은 것 같아. 뭐 원격 근무도 하라고 하고 시간도 뭐 유동적으로 쓸 수 있고 해서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언제 내가 뭐 어떤 직업으로 바꾸나 이런 것조차도 컨트롤권을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들이 그 팬데믹 이후에 컨트롤권을 많이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도 정말 열을 붉은 곳이 없더라 하는 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슴이 탈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주 확 그냥 불이 붙어주는 곳이 없어요. 미국 전기 자동차 등록한 것을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사이에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10가지 모델이 80%를 차지한답니다. 우선 이것부터 전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을 해서 많은 주에서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서서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추세이기도 하고요. 테슬라 Y 모델이 2022년도에는 전체 시장의 33.2%였거든요. 그게 30.6%로 내려갔고, 테슬라 모델 3는 30.7%에서 굉장히 내려갔네요. 이건 19.4%로 내려갔습니다. 포드 머스탱도 많았잖아요. 뭐 5.9%에서 4.1%. 현대는 제가 헤드라인에서 비슷하다고 했는데 약간 내려갔습니다. 현대 2.3%에서 2.1%. 그러면 내려가는 게 있으면 전기 자동차를 타는 사람의 숫자는 그래도 늘어날 테니까 올라가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쉐비 볼트 9.7%. 전에는 1년 전에는 0.1% 점유율이었거든요. 0.1%에서 9.7%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무슨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뭐 $6,000 깎아주고 이런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복스웨겐 ID 닷4가 2% 점유해서 4.5%로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1년 사이에. 뭐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점유율이 작으니까요. 1.8%에서 3.2%. 멀세디스 벤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세디스 벤츠 처음에는 전기자동차 별로였는데요. EQS가 늘어나고 있고, 그 밖에 포드 시리즈도 전혀 전무했다가 3.6%로 늘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자동차 등록의 7%, 지난해에는 4%였거든요. 이것도 7%, 4% 하면 뭐 작아 보이지만 거의 뭐 배 정도가 조금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마켓 쉐어 아직도 선두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테슬라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멋지기도 왜 이렇게 멋져요? 심플하니까 멋지던데요. 그 안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다른 거 선택의 폭도 넓고 가격도 그렇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맥을 못 추게 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은 얼리 어답터, 뭐 좀 빨리 하는 선구자야 저 사람, 이게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만큼은 못하지만 미국에서도 좀 종류도 많고 가격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 미국에 48개 모델의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1년 전에는 33개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해서 테슬라가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때의 점유율이 72%였는데 지금 54%랍니다. 다음 달이 되면, 아니면 늦어도 그 2달 뒤에는 50% 아래로 내려간답니다. 72%에서요. 1년 전에. 예, 지금 그러니까 벤츠 EQ 세단은 4배가 지금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세금 공제 같은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영국도 가고 아일랜드도 가고 아일랜드 이제 본인의 조상 간다 뭐 이런 것도 공식 발표하고 오늘 막 그러던데 이제 4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은 이게 세금 공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즈음에 발표를 하잖아요. 어느 자동차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고요. 미국 자동차 2억 7,900만 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1% 미만이 전기 자동차이지만 이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2035년부터는 새로운 자동차는 전부 전기 자동차여야지 되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도 전기 자동차로 완성되는 데는 몇십 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케빈 맥카티 그 공화당 하원 의장이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을 이제 만나고 그 로널드 레이건 그 박물관에 뭐 미셸 스틸 의원도 당연히 가고요. 왜냐하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중국 관계 그 소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초당적인 중국 선택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 위원회. 제가 이 긴 영어 이름을 거의 한 줄쯤 돼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한국말로 하자면 거기서 이제 공화당이 13명, 민주당이 11명인데 미셸 스틸 의원과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앤디 김 의원이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maybe 미셸 스틸 의원은 뭐 가고 앤디 김 의원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것인 만큼 중국을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뉴욕에서 중미 가기 전에 차이 잉원이 그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의 대표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잉주 전 총리는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이 차이 잉원은 서로 중국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미 미국을 방문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과 미국의 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위험한 단계잖아요.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중국을 죽이려고 한다. 봉쇄 정책도 쓰고 자유의 가치를 무역 같은 데서도 아니 그 GDP가 1인당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낮잖아요. 미국보다 83%인가가 낮은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무슨 테크놀로지를 우리 거를 뭐 완전히 뭐 박탈하고 막고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아니지. 이게 뭐 빼탄 그 캣 정도는 괜찮지만 타이거로 키울 수는 없지 중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이혼하고 싶지 않고 디커플링 하고 싶지 않고 전쟁 가능성은 낮춰야지 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미국이 다른 독재 국가들처럼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중국을 멀리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서로 싸울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그런 미팅이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에 아직 눈이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왠지 그 눈이 다 녹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산 한번 눈이 다 나를 떠나기 전에 바라봐 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뭘 읽을 거냐면은 날아다니는 여우.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주 작아요.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 날아다니는 여우를 스프링클러가 더운 열기에서 지켜줬다. 미국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얘기인데 궁금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 이슈 있고 트럼프, 바이든의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인공지능에 관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